남편을 잃고 난 뒤 조용히 드러난 탐욕.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오랜 세월 쌓인 허무함을 추스르기도 전에 더 큰 문제와 마주해야 했다.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친척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만 해도 나는 그들이 남편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그들이 하나둘레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를 담고 있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남편의 먼 친척이라는 이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다. 큰어머니, 삼촌이 생전에 남겨둔 땅 문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정리 좀 하셔야죠. 그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불길처럼 번져갔다. 남편과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은 거의 없었다. 그 땅은 남편이 젊었을 때 어렵게 마련한 것으로 우리 둘의 노력이 담긴 곳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눈을 감자마자 그 땅을 자기들 소유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말끝마다 은근한 협박을 섞었다. 삼촌이 제대로 정리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혹시 문서가 집에 있으면 우리에게 넘기셔야 합니다. 원래 우리 집안 재산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손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집안 재산이라 주장하는 그 땅은 남편이 시세가 낮을 때 남몰래 벌어온 돈으로 사들인 것이고 남편의 가족 누구도 그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장례식 때 도와준다며 집에 들락거리던 친척 중 하나가 내 부엌 쪽에서 서류철을 뒤적거리는 걸 보게 된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불렀고 그는 설거지를 도우려다 보니 서류가 떨어져 있어서 정리하는 중이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려 있던 것은 설거지와 전혀 상관없는 남편이 금고 안에 보관해 오던 중요한 문서들 중 하나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생전에 보관하던 서류를 모두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다. 금고의 서랍을 열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몇 개의 문서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서류철 한 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명히 노리고 가져간 것이다. 그동안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알 수 있었다. 남편은 친척 중 몇 명을 늘 경계했다. 어느 날은 그들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다며 괘씸해하셨고 또 어느 날은 필요 이상으로 집에 찾아온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나는 그저 가족 간의 갈등 정도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의 속셈을 읽고 있었던 듯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친척들 중 몇 명이 시청까지 찾아가 땅 문서를 열람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직접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 증명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넣은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청자 중 한 명은 장례식장에서 가장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인물이었다. 나는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가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 다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지켜온 정직한 삶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들의 거짓과 탐욕으로 우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싸움 절대 피하지 않겠다. 남편이 지켜온 이름,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을 내가 지켜내겠다. 남편의 숨겨진 기록과 진짜 진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한 대로 남편의 서류가 있던 방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다.
잃어버린 문서를 찾아야 했고 혹시 남편이 남긴 다른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남편은 생전 작은 메모 하나도 날짜와 상황을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가 경계하던 친척에 대해 뭔가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랍 깊은 곳을 뒤지다가 나는 낡은 갈색 봉투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혹시 모르니 보관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메모가 차례로 나왔다. 읽기 시작한 순간 나는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메모에는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어떤 친척들에게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들은 남편에게 재산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했고 남편이 완강히 거부하자 점점 더 무례하고 집요하게 굴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느 날은 우리 집 주변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며 남편이 불안감을 적어둔 문장도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그대로 무너질 뻔했다. 만약 내가 없는 뒤에 이들이 움직인다면 이 기록이 너를 지켜줄 거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그리고 나에게 미리 대비하라고 남겨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남편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다. 나는 메모를 다시 정리해 보관한 뒤 남편의 휴대폰도 확인했다. 그 안에는 통화 기록 몇 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한 번호가 유난히 자주 등장했다. 이상해서 번호를 조회해 보니 남편의 친척 중 가장 거칠고 욕심 많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장례식 날 가장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장본인이었다. 이 모든 정황은 하나의 진실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남편이 거부하자 그를 압박했고 그의 죽음 이후에는 나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 메모와 통화 기록, 도난당한 문서 목록을 모두 정리하며 단단히 마음먹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기록이 있고 남편의 명예가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이 잘못한 일이라면 끝까지 밝혀내고 남편의 유산을 내 두 손으로 지켜낼 것이다. 의도적인 침입의 흔적. 남편이 남긴 메모를 찾은 뒤 나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친척 간의 오해가 아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의심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나는 시장을 다녀와 현관문을 열자 집 안 공기가 이상하게 싸늘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엔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서랍이 어정쩡하게 열려 있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 분명히 닫아두고 나왔던 서랍이었다. 나는 급히 서류가 있던 방으로 달려갔다.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해둔 서류들이 뒤섞여 따로 놓여 있었고 특히 금고 앞에는 누군가 앉아서 작업한 듯한 기묘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금고는 열리지 않았지만 손잡이 부분에 기름 묻은 지문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던 것이다. 확실했다. 나는 당황한 채 방안을 살피며 혹시라도 사라진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다행히 금고 자체는 열리지 않았지만 남편이 남긴 메모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책상 위에서 조금 벌어져 있었다. 누군가 그것을 열어보려다 멈춘 듯한 형태였다. 만약 그 메모가 유산 분쟁의 핵심 단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챘다면 그 순간 나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침입 경로였다. 도둑이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할 텐데
이 경우에는 이상할 정도로 문이 멀쩡했다. 강제로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 어쩌면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제야 남편의 장례식 기간 동안 친척들이 집안을 들락거리며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녔던 상황이 떠올랐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열쇠를 복제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에만 매달릴 수 없었다. 즉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점검하고 다음 날 아침 바로 열쇠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찾았지만 CCTV가 오래된 기종이라 얼굴 식별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을 확인한 결과 침입이 의심되는 시간대에 낯선 그림자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누군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뻔했다. 남편의 메모나 서류를 찾아 유산 문제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탐욕은 이미 집 안을 뒤지고 문서를 훔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었다. 나는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꼈다. 바로 결심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남편이 남긴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침입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한 예약을 잡았다. 상황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정직한 삶을 이렇게 더럽히려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나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남편은 나에게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남겼다. 그 말은 지금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싸움 반드시 끝을 보겠다. 남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삶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얕잡아 보고 내가 혼자라서 만만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드러나는 진짜 의도와 친척들의 계략. 며칠 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집 앞 골목에서 두 명의 친척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며 황급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의심이 다시 솟구쳤다.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잖아. 서류만 찾으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 문제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사라진 문서를 찾아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압박하거나 혼란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내 집으로 한 친척이 불쑥 찾아왔다. 그는 장례식 이후 계속 재산 이야기를 집요하게 꺼내던 인물이었다. 그는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더니 차를 마시면서 애써 자연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어머니, 저희도 삼촌이 남기신 땅 문서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어디 잘 정리해 두신 거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남편이랑 나랑 관리하던 문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자 그는 표정이 굳어지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돌려 말하는 듯 하면서도 은근한 압박을 시작했다. 큰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가족끼리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진다는 거. 일찍 정리해 두면 서로 좋습니다. 괜히 나중에 오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가족끼리 복잡해진다는 말은 결국 내게 서류를 내놓으라는 뜻이었다. 그 말투엔 위협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그를 집에서 내보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마치 나는 혼자고 나를 압박하면 금방 굴복할 거라고 믿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혼자라는 걸 알고 접근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강해졌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편의 말, 그의 기록, 그리고 그의 삶이 나와 함께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친척들이 문서를 훔치려 한 정황, 침입 흔적, 남편이 남긴 메모의 내용까지 모두 정리했다. 변호사는 상황이 명백한 위협과 재산 침해라고 판단하며 즉시 대응을 준비했다. 하지만 친척들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남편의 재산을 모두 독식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나에게 치매가 시작된 것 같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흘리고 있었다. 이것은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명백한 계략이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내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탐욕은 결국 본 모습을 드러내고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이 쳐놓은 그물 속에서 흔들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진실을 향한 싸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격을 위한 준비와 주변의 예상치 못한 도움. 친척들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많은 시선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잘못된 소문을 그대로 믿고 수군대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시선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다. 남편이 남긴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온 삶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싸움을 내 방식대로 끝낼 생각이었다. 내가 먼저 한 일은 남편이 생전에 남긴 모든 메모와 서류를 철저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메모 속 날짜를 기준으로 사건 흐름을 재정리했고 친척들과의 통화 기록, CCTV의 시간대, 그리고 침입 의심 흔적까지 하나하나 표기했다. 작은 가계부에 적힌 흔적까지도 다시 살펴보며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체크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혼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의 거짓말을 깨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때 내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오랜 이웃인 경자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경자와 친하게 지냈다. 경자는 어느 날 내가 걱정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언니, 내가 봤어. 장례식 끝나고 며칠 뒤에 그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언니네 집 근처에서 서성대더라고. 두 사람인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얼굴이었어. 나는 그 말에 놀라 경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경자는 그들의 얼굴과 행동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서로 다투듯 이야기하며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모습, 그리고 나를 흘깃거리던 표정까지. 경자의 말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 혼자만의 기억이나 느낌이 아니라 증인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주인 아저씨였다. 그는 장례식 기간 동안 우리 집 앞을 들락거리던 친척들의 모습을 직접 여러 번 봤다고 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명이 슈퍼에서 간단한 물건을 사면서 큰어머니가 금고를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찾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은 명백한 의도였다.
그들은 이미 남편이 관리하던 금고 속 문서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굳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건 명백한 침해이자 남편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에게 이 모든 정보를 다시 전달했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몇 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정확한 기록, 주변인의 증언,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 모든 사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한밤중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나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꼭 끝까지 지켜낼게. 그 말은 다짐이자 약속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식의 사랑이었다. 친척들의 반격과 예상치 못한 협박. 나는 이제 완전히 반격을 준비한 상태였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끝났고 주변인들의 증언과 남편의 기록도 정리된 상태였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그들이 벌인 행동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 역시 더욱 대담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반격은 전화로 왔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울렸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친척 중 하나였다. 그는 처음엔 상냥한 척했다. 큰어머니 요즘 너무 혼자 힘들게 그러지 마시고 우리랑 이야기로 풀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곧 본색을 드러냈다. 괜히 밖으로 문제 키우지 마세요. 나중에 언니만 더 불편해집니다.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라면 더 이상 할 말 없네. 그러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한마디를 던지고 끊었다. 아직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겁주면 쉽게 포기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남편과 함께 지켜온 삶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보다 나 자신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 몇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친척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재산 정리를 자기들이 대신 해줘야 한다고. 나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치매 소문. 그것은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퍼뜨릴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소문이었다. 왜냐하면 내 의사 능력을 부정한다면 재산 처리 권한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노리는 최종 목적이었다. 나는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을 느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남의 재산에 손댄 적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치욕스러운 소문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했다. 하지만 그때 동네 사람 중 몇몇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린 언니를 오래 봐서 알아. 그런 소문 믿지 않아.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울컥했다. 가장 큰 힘은 결국 악의가 아니라 곁에 머무는 선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그러나 친척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또 다른 행동을 시작했다. 바로 나에게 직접 방문해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큰어머니가 문서를 숨기고 계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라도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웃들이 다 듣는 앞에서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남편이 남긴 건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짓 계속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 말에 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대응하자 당황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약한 할머니라고 생각해 덤벼온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그들도 알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남편의 명예와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적 증거. 친척들이 내게 퍼부은 협박과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중심에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명예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삶의 무게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어느 흐린 오후에 찾아왔다. 마을 이장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이장은 우리 부부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주머니, 혹시 남편분께서 생전에 맡기신 서류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은 내가 이미 모두 정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었나요? 그러자 이장은 다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아저씨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중요한 문서를 저에게 잠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기에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다음 날 이장 집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는 시간이 꽤 흐른 듯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봉인은 한 번도 뜯긴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아저씨가 살아 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친척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남편이 얼마나 나를 걱정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말없이 준비해 두었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 선하게 와닿았다.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봉인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육필 편지와 몇 장의 공증 서류, 그리고 은행 상속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편지는 단정한 글씨로 시작되었다. 혹시 당신이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내가 미처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테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건 이미 정리해 두었어. 나는 편지를 읽으며 여러 번 울컥했다. 남편은 친척들의 행동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서류에 관심을 보였고 남편은 그때부터 하나씩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첫째,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나에게 단독 상속된다는 점. 둘째, 친척들이 재산 문제로 접근할 경우 남편의 의사를 직접 기재한 공증 문서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점. 셋째, 금고 안의 문서들은 단순 재산 목록이 아니라 남편의 생활 기록과 몇 가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약속들을 적어둔 개인 일지라는 점. 나는 공증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동안 친척들이 주장했던 모든 말이 얼마나 허무한 거짓인지 깨닫게 되었다. 특히 공증된 문서에는 남편의 서명뿐 아니라 변호사와 증인들의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커다란 확신이 차올랐다. 이제 끝낼 수 있다. 이 서류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흔들어대던 모래성 같은 말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명확히 말했다.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런 공증 문서를 남편분이 남겼다는 건 친척들이 어떤 의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대응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당신이 나를 다시 한번 지켜줬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편안했다. 마치 어두운 길 끝에서 아주 작은 빛이 아니라 환하게 밝혀진 출구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친척들의 몰락과 사건의 마무리. 며칠 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와 자료를 기반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다. 친척들에게 내용 증명이 전달되었고 남편이 남긴 공증 서류와 증언 자료가 포함된 사실 확인 통보가 함께 전해졌다.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숨기고 감춰온 탐욕과 거짓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공증? 그런 건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로 항의했고 나에게도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들의 번호를 차단해 두었다. 이제 나는 그들의 거친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큰어머니 친척들이 더 이상 대응을 못합니다. 남편분이 남긴 공증 자료가 너무 명확해서 그쪽에서 포기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치 오래 눌러놓았던 무거운 짐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난 것이다. 하지만 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친척들은 동네를 떠날 때조차 나를 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퍼뜨린 소문, 벌려놓은 행동, 모든 탐욕을 한순간에 잃었고 동네 사람들도 이미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내가 그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 스스로를 파멸시켰다. 며칠 뒤 나는 동네 시장에서 경자와 마주쳤다. 경자는 웃으며 말했다. 언니 정말 잘 견뎠어.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동안 속을 뻔했어.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결국 드러나게 돼. 그게 오래 걸릴 뿐이지.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흐리고 아직 겨울 끝자락이라 바람도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한없이 편안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남긴 것들 내가 끝까지 지켰어. 고맙고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나 역시 편히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서류 하나가 나를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고 진실을 지켜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혼자 남은 집에서의 평온한 시간. 모든 분쟁이 정리된 뒤 집안은 오래된 정적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번의 정적은 예전과는 달랐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느꼈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잔잔하고 따뜻한 안정감이었다. 누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낯선 발소리가 들릴 일도 없었다.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남편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성스럽게 다시 정리하는 일이었다. 공증 서류와 남편의 메모는 모두 방 안가장 안정적인 곳,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잘 정리했다. 남편의 글씨를 따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다 보면 그가 여전히 곁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남편의 책상 의자를 천천히 밀며 앉았다. 의자에는 아직도 남편이 자주 앉던 그 느낌이 남아 있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경계할 것도 없었다. 남편이 만들어둔 대비와 내가 지켜낸 의지가 이 집을 지켜냈고 나를 지켜냈다. 잠시 집 안을 둘러보며 오래된 액자 사진들에 손을 댔다.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 어렵게 살던 때 서로에게 의지했던 흔적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뻔했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금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들이 노린 건 단순히 땅 한 평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그러나 그들의 탐욕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며칠간 나는 특별한 일 없이 집 주변을 돌보고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화단에 물을 주며 조용히 지냈다. 화단 옆 작은 소나무는 남편이 자신이 죽으면 그 아래에 작은 돌 하나 놓아달라고 말했던 곳이기도 하다. 나는 그 소나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바람이 잔잔히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남편이 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동네 사람들이 내게 더 다정해졌다는 것이다. 시장을 지나면 누구나 내 손을 한 번씩 잡고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는 편히 지내세요.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내가 힘들어하던 시절을 멀리서 보아온 사람들은 친척들의 본 모습을 알고 나니 오히려 나를 더 챙겨주었다. 이런 일상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무리 큰 시련이라도 결국은 지나가고 남는 건 사람이 쌓아온 진심뿐이라는 것을. 남편과 내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것, 그 일상이 결국 나를 지킨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DJ가 따뜻한 목소리로 오늘 하루 마음 고생했던 분들 잘 견디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억울함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갔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는 내 삶을 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였다. 남편이 사진 앞에서 말했다. 여보, 이제 나도 조금 쉬어도 되겠지?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평온한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다. 이제 내 집은 다시 내 집이 되었고 이 마음은 다시 내 것이 되었다. 인생의 마무리에서 깨달은 진짜 유산.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마음도 집도 조금씩 정돈되어 갔다. 더 이상 서류를 챙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소식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생전에 자주 앉았던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땅도 돈도 문서도 물론 중요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남편이 내게 남긴 가장 귀한 유산은 따로 있었다. 첫째, 사람을 끝까지 믿는 마음.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믿었고 내가 끝까지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내가 흔들릴까봐 메모를 남기고 서류를 맡기고 대비책을 만들었다. 그 신뢰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정직함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삶의 방식. 남편은 평생 꼿꼿하게 살았다. 욕심을 낸 적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 적도 없었다.
그런 삶이 이번에도 우리를 지켰다. 반대로 탐욕을 부린 친척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정직한 삶과 탐욕의 대비가 이렇게 분명한 결말을 만드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셋째, 마지막까지 남을 위한 배려. 남편은 자신이 없는 뒤를 걱정해 모든 걸 미리 정리해 두었다. 그 배려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 마음 덕분에 나는 지금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니 나는 문득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올랐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다. 그날 나는 남편이 즐겨 쓰던 낡은 텀블러에 따뜻한 차를 따라 들고 마당에 앉았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부드러웠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때로는 겁도 났지만 결국 나는 남편과 나의 삶을 지켜냈다. 그리고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더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잠시 뒤 마당 한쪽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사진 앞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긴 건 문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었어.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실히 느껴졌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았다. 평온함과 단단한 마음을 남긴 채. 그렇게 새로운 내 삶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다시 시작되었다.